생명과학 2. 생명과학의 역사와 발달 과정. 오늘은 생명과학의 역사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목표는 생명과학의 역사와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생명과학의 주요 발견을 시기에 따라 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세포와 생리에 대한 연구, 미생물, 감염병에 대한 연구,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생물의 분류와 진화에 대한 연구, 이렇게 4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시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시기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수업이 끝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생명과학 역사 발달. 여러분, 생명과학은 언제 발달하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과학, life science? 여러분들 생명과학은 사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이슈화 되고, 사실 뭐 바이러스라든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약물 개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나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물체를 탐구하는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생물체 구조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사실 지금은 의료라든지 아니면 식품이라든지 혹은 환경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널리 응용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제가 생명과학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이런 생명과학이 사실 옛날에 여러분 그 과탐실에서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발생설 이런 거와 같이 예전 기원전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은 두고 많이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완전 폭발적으로 생명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현미경이 나오고 나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인트로 부분에 그 말픽이라는 과학자가 개구리의 폐를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명과학의 발전에 기여를 한 그러한 과학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생명과학의 발달을 시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주제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교과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세포의 발견에서부터 항생제가 개발되기까지 라고 해서 그림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중간중간 선생님이 더 좀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할게요. 네, 세포는 사실 세포의 발달과 더불어 생리학의 발달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리학은 우리가 생원 시간에 사실 많이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생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거의 이제 그러니까 1500년대 이후부터 생명과학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제 생명과학.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의 발견. 로버트 훅 많이 들어봤죠? 이 로버트 훅은 자신이 이러한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현미경을 만들어서 여러분 와인에 코르크 마개 있지요? 코르크 마개? 와인병이 이렇게 있으면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와인을 보관하잖아요. 그 코르크로 이제 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약간 벌집 모양이죠. 그림을 보시면 이 벌집 모양의 작은 구멍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거를 이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로 이제 명칭을 지어야 되는데 약간 작은 방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셀, 즉 세포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은 세포와 생명체 미세구조 연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이 로버트 훅의 세포 발견 이후로 세포설도 등장하고 미생물도 발견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세포의 발견 이후에 세포설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생물은 좀 다르게 보고. 그래서 세포설을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가 실제 발견된 것은 1665년이에요. 1665년에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포설이 등장을 한 것이
여기 보시면 슐라이덴의 식물세포를 얘기하고 슈바는 이제 동물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을 나오고 관찰했다라고 하는데, 이 식물세포설 같은 경우는 1838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슈바는 동물세포설을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세포설이 뭐냐? 이 세포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립을 한 것은 슐라이덴과 슈반이 아니고요. 피르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포설이 확립이 됐어요. 이 피르호의 세포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포설은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생성된다. 약간 생물 속성설하고 비슷하죠, 그쵸? 그 세포는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세포는 이전에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라고 하는 이론. 이게 바로 세포설입니다. 세포설. 그래서 이 세포설이 확립된 것은 사실 피르호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고요. 그 전에 이제 동물과 식물 세포설을 주장한 것은 슐라이덴과 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의 기본 단위, 생명체의 기본 단위. 여러분 하면 딱 뭐라고 떠오르죠? 그쵸? 세포라고 얘기하잖아요. cell. 이 세포라고 하는, 즉 생명과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세포설의 확립을 주장한 피르호입니다. 피르호.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이 현미경이 점점 발달하면서 1800년대 말에는 세포 소기관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사실 생1에서도 배웠고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배웠죠. 세포 소기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쵸?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엽록체라든지 아니면 소포체라든지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이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내 구조물이 대부분 발견이 되었고 1800년대 말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광합성 할 때 배울 테지만 켈빈으로도 규명이 됐고요. 그리고 생원 시간에 배웠던 이제 신경의 흥분 전도 관련한 거 있죠. 그래서 이동 통로가 열리고 닫힘으로써 신경 생리학이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호지킨하고 헉슬리에 의해서 이 뉴런의 막에 존재하는 이동 통로, 이런 것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신경 전도, 즉 신경 생리학도 발전이 되고, 그리고 신경 하면 딱 나오는 게 또 호르몬이죠.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도 19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또 호르몬의 작용과 과정 이런 것들을 발견이 되어서 내분비 생리학의 많은 발달을 초래했죠. 그래서 이게 쭉 그렇게 1800년, 16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후로 계속 그러니까 세포와 생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세포 생리를 조금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중간에 이제 미생물이 나오는데, 이 미생물하고 사실 뒤에 또 미생물의 존재라고 해서 15쪽, 교과서 15쪽이 연결이 됩니다. 미생물하고 이제 병원균, 항생제 물질, 이렇게 해서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또 묶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미생물은 뭐냐? 미생물은 또 언제 발견했냐? 이거 당연히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당연히 발견이 됐겠죠. 아주 작은 물질. 미생물은 1673년에 발견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레이우엔 훅에 의해서. 단 렌즈 현미경을 제작해서 치석, 침, 정액, 빗물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빗물이나 이런 것들 뜨거나 호수나 강 이런 데 물 뜨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생동물 있죠. 원생동물. 그래서 원생동물,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세균, 그 다음 조류. 이 조류라고 하는 건 새가 아니라 이렇게 그 엽록체가 있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그런 작은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의 존재를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이 발견이 되고, 다음 넘어가면 미생물의 이제 존재를 증명한 사람은 바로 또 누구냐? 파스텔입니다. 이 파스텔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미생물 하면 또 파스텔이고, 또 세균,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초래되는 그런
병원균들 이런 것들 발견도 파스텔가 되게 많이 했고요. 파스텔을 하면 우리 또 과탐실 시간에 이거 배웠죠? 생물 속생설.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물 속생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랜만에.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만 생긴다. 그래서 생물에서만 생긴다라고 하는 게 생물 속생설이죠.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만 생기지 없는 것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증명한 실험이 S자형 백조목의 플라스크 실험이죠. 그래서 이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 그 생물 속생설을 입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미생물 이런 거 파스텔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미리 좀 보자면 이제 이 제너에 의해서 백신 유래된 것도 나오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1861년에 이러한 미생물의 존재를 파스테르가 증명을 했고 1882년에는 코도 유명합니다. 코흐가 이제 결핵균을 발견하고 진단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코흐 하면은 코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했냐면 뭐 탄저균이라든지 아니면 콜레라균 그리고 당연히 여긴 결핵 나오죠. 결핵균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그다음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과정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코흐의 공리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이 한번 찾아보세요. 코흐의 공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공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결핵균을 발견하고 또 진단약을 개발했고 점점 1800년 후반부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질병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또 개발도 많이 합니다. 약이. 그다음 1928년 드디어 1900년대 초반에 항생물질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죠. 이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 보니 세균이 있는데 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푸른 곰팡이에서 뭐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나오는구나. 이게 뭐냐?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바로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 이것을 바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즉 생명을 구합니다. 항생제가 없었으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와 세포 생리 그리고 미생물 이 미생물학에서 이제 결국에 세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병원체 감염병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염병을 또 예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제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이 예방접종은 그럼 또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 백신이라고 하는 유래를 따지고 보면은 처음 그 시초가 영국의 의사 제너에 의해서 시초가 됩니다. 여기 우두라고 하는 소가 자주 걸리는 그러한 그 병이 있어요. 그 우두에 걸린 소의 여기 고름을 떼가지고 건강한 남자아이, 이때 나이가 8세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제임스 핍스라고 하는 남자아이한테 이 우두의 고름을 손을 째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옛날엔 주사기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그 팔에 상처를 내고 이 상처에다가 요 고름을 묻힌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 미열도 나고 약간의 이제 병변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12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회복. 여기 있던 고름을 여기다 넣었더니 얘가 괜찮아졌네? 이게 바로 뭐냐? 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입해서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 바로 이 제너가 말한 그 천연두 종두법이죠. 종두법 사실은. 그래서 이 천연두를 옛날엔 천연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이 예방 방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천연두 접종과 관련된 뭐 만화 같은 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대에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된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소를 뜻하는 라틴어가 이제 마카입니다. 마카라고 읽어요. 이거 마카라고 부르는 거에서부터 사실 이때는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마카에서 사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파스테르가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년이 이 이후에, 그러니까 그 100년이 지나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파스테르가 만든 말이고요. 여기에서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 백시네이션,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 그래서 예방접종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제너의 실험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파스테르가 많이 탄저병 백신의 효능을 입증한 실험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학자적인 마인드로 연구 방법을 따지고 볼게요. 그 교과서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탄저병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는 실험이 나옵니다. 파스테르는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의 독성을 약화해 탄저병 백신을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의사와 수의사들이 이런 이유, 어떤 이유? 탄저균의 독성을 약화해 만든 백신도 결국 탄저균이잖아. 오히려 많은 양들을 죽일지 몰라. 이러면서 우리도 생각하죠. 독성을 약화시킨 게 어쨌든 독성을 주입하는 건데 그거 괜찮을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백신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스테르가 이런 실험을 입증을 한 거죠. 백신의 효능을 입증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 입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표시해 주세요.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 사실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은 해줄게요. 여러분 써도 되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건강한 양이 50마리가 있어요. 50마리가 있고 이 50마리를 25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당연히 실험군, 대조군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두 집단의 한 집단에는 탄저균 독성을 약화시킨 백신을 주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집단은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탄저균을 주입을 해줍니다. 양쪽 균을. 그런데 첫 번째 집단, 탄저균 백신을 맞았던 이 25마리 집단은 살아나요. 근데 나머지 25마리 백신을 주입하지 않았던 이 탄저균을 주입한 이 양들은 죽습니다. 얘는 깨꼬딱 죽고 얘는 살았어. 백신이 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백신의 효능을 입증한 실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탄저균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즉 우리가 여기서 따졌을 때는 두 번째 집단이 되겠죠. 탄저균 백신을 주사한 25마리 양은 첫 번째 집단이 되겠죠. 요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생명과학 1에서도 배웠지만 대조군, 실험군 나누거나 수행 과정, 결과 분석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탄저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둘 내용입니다. 탄저균 읽어보세요. 탄저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고요. 탄저균이니까 얘는 바이러스성이 아닌 세균성이에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이다. 증상은 가렵고 고름이 형성이 되고요. 보통 초식동물, 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또는 소,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살하고 사실 고기를 먹는 사람한테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무시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렇게 탄저병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개발해서 많은 동물들과 사람을 구해냈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세균 하면 또 뭐가 따라오죠? 바이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또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16페이지 그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사실 예전에는 이 생명과학 1에서 바이러스와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 두 개 구분하면서 이 실험이 나왔는데 이 실험 내용은 없어요, 지금. 바이러스 연구하는 대표적인 식물에 감염되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TMV, 토바코 모자익 바이러스라고요. 이 토바코 모자익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바이러스 구조를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건 어떻게 하는 실험이랑 되게 유명하냐면, 이거 세균하고 바이러스 크기 비교하는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담배 모자이크병 전염 물질이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필터를 통해 걸러내고, 나서도 남은 그 물질, 그러니까 그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식물의 잎을 갈아가지고 이런 여과기에다가 갈아서 즙을 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과를 시키면 이 여과기는 이제 박테리아를 필터링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걸릴 수 있는 그런 여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이라면 얘를 여과했으면 여기 남아있는 이 액을 건강한 식물의 잎에 바르더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렸어요. 그럼 무엇을 설명하느냐? 박테리아, 즉 세균보다도 더 작은 어떤 게 있을 것이다. 작은 물질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의 존재도 알게 되었고, 이 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징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발달한 현미경에 의해서 실제 바이러스의 그림도 즉 바이러스의 모습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결정을 분리하는데 성공도 했고요. 미국의 스탠리. 자, 이렇게 세포 생리학, 그리고 세균, 미생물, 그리고 감염병의 어떤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세포와 미생물 연구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교과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요게 바로 뭘까요? 맞아요. 퀴즈입니다. 퀴즈. 요거 과제 피드백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올려서 이 순서를 나열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 플러스 연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포살, 결핵균, 세포, 항생물질 발견, 누가 이런 것들을 했는지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서를 곱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포, 생리에 대한 발달 과정, 그리고 오늘 얘기한 미생물의 발달과 감염병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많진 않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16쪽 핵심 개념 확인, 그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이라기보다는 이제 과제 피드백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질문도 달아주시고요.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테니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그럼 바이바이, 안녕.